세계의 동정을 받던 한 나라의 변화로 인해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된 나라. 전 세계로부터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나라. 그래서 미국은 자비를 베푸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그들의 목숨줄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반세기 만에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더 이상 미국의 손길에 목을 매던 작은 원조국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뒤바뀐 대한민국의 위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속 한미국인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린 콜린스입니다. 현재 미국 국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일하고 있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고 지금은 40대 중반이 됐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각국 대사들과 찍은 사진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진들 중 한국 관련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나라거든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말이죠. 20대 시절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저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일하면서 미래가 밝았어요. 그때 한국계 AI 스타트업을 만났습니다. 창업자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에린, 우리가 개발한 이 기술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회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죠. 그런데 몇 달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창업자가 우리가 공동 개발한 핵심 기술의 특허를 몰래 빼돌린 거예요.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저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박혔어요. 한국은 기술보다 흉내가 먼저다. 이후 아시아 전반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시간이 흘러 2025년이 됐어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국 우선 정책이 강화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동맹 재편 작업이 시작됐죠.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임무가 주어졌어요. 콜린스 차관보,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창업자의 얼굴, 배신당했을 때의 충격, 그리고 무너진 꿈들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보여주겠다는 다짐이었죠. 20년 전 받은 상처가 이제야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20대 시절 적었던 글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국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적힌 문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죠. 이번에는 제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나와서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주한미군 감축 시사, 방위비 분담금 3배 인상 요구, 그리고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분야의 고율 관세 부과까지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한국은 결국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그때 새로운 팀원이 합류했습니다. 일본계 국제경제학자인 아사쿠라 노부히로였어요. 그는 첫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죠. 콜린스 차관보님,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와 부품 분야에서 말이죠. 우리가 압박하면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아사쿠라의 말은 제 확신을 더욱 강화시켰어요. 역시 한국은 독립적인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였던 거죠. 제 20대 시절 경험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차관보님, 한국의 기술력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니에요. 그들은 여전히 우리의 경제 안보 우산 아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박했죠.
과거의 상처가 제 판단을 흐리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던 거죠. 전략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갔어요.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실질적으로는 종속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사쿠라, 당신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 한국 경제의 취약점이 명확하네요. 이걸 활용하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과 일본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우리는 서로의 편견을 강화시키는 대화를 나눴어요. 객관적인 현실보다는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만 주고받았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완벽한 복수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압박으로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적인지 세상에 보여주겠어요. 그들이 감히 미국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도 함께 말이죠.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20년 전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심이 전략적 판단보다 앞섰던 거죠. 그때의 저는 정말 오만했습니다. 우리의 압박 전략이 시작됐어요. 예상대로 한국 정부는 강력한 항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모습을 뉴스로 봤죠. 역시 예상대로네요. 항의는 하지만 결국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동료들에게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SK 하이닉스 소식이었어요. 그들이 유럽의 주요 반도체 기업과 10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온 거죠. 그것도 우리가 압박을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 만의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렇게 빨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나요? 제가 당황해하고 있을 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EU 지역으로의 공급선 다변화를 공식 발표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압박을 이미 예상하고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 반도체 대란이 시작됐어요. 한국산 메모리 반도체 공급이 줄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이 오히려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차관보님, 엔비디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엔비디아에서요? 무슨 일이죠? 한국과의 협상 재개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깊은 혼란을 느꼈어요. 제가 계획했던 시나리오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한국을 압박하면 그들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건 단순한 대응이 아니야. 이건 전략이야. 한국이 우리의 압박에 대해 미리 준비해둔 대응책들을 차례차례 꺼내고 있었어요. 마치 체스 게임에서 상대방의 수를 몇 수 앞서 읽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그동안 한국을 얕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그 스타트업 사건으로 인한 편견이 제 시야를 흐렸던 거죠. 한국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니. 처음으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세운 전략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APC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행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전시관에 각국 대표들이 몰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저도 가까이 가봤습니다. 한국이 육지통신 기술 시연을 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홀로그램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 옆에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시연도 하고 있었어요. 전기차가 불과 몇 분 만에 완전 충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유럽 한 대표가 한국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네,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아사쿠라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콜린스 차관보님, 한국의 저런 시연은 그냥 쇼에 불과해요. 결국 핵심 기술은 일본이 쥐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중국처럼 붕괴할 겁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실례지만 그 말씀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돌아보니 한국계 미국인 정보 분석관 제이든 리가 서 있었어요.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의 육지 기술은 독자 개발한 것이고 배터리 기술 역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평가는 위험할 수 있어요. 아사쿠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제이든의 말에는 설득력이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제이든의 말이 옳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제이든, 당신이 한국계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조금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제이든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관보님, 저는 미국 국익을 위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적 판단은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혹시 제가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과 다른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구나. 처음으로 깊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제가 한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동안 그들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APC에서 돌아온 후 저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었어요. 제이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20년 전 그 스타트업 사건을 다시 조사해 보기로 한 거죠.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당시 관련 자료들을 다시 찾아봤어요. 계약서, 이메일, 그리고 법정 기록들까지 말이죠.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면서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어요. 제가 기억하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FBI 수사 기록이었어요. 그 한국인 창업자는 사실 중국계 투자자에게 특허권을 넘겼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아닌 중국으로 도망간 거였죠. 잠깐, 이게 뭐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그 창업자의 동료 연구진들이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였던 겁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제가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이 모두 잘못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20년 동안 한국에 대해 품었던 감정이 모두 오해와 편견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이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이든,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입니다, 차관보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 대해서 말이에요. 제이든과 만나서 제가 발견한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도 솔직하게 털어놨죠. 차관보님, 과거의 상처가 판단을 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새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이든의 말이 위로가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잘못된 결정을 내렸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습니다. 제이든,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감정이 이성을 앞섰던 거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죠. 진실을 안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무부 내부에서도 제 변화를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었죠. 콜린스 차관보님, 한국 관련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실 건가요? 상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압박 위주의 전략은 안 됩니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사무실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부터 바꿨죠. 한국 압박 전략에서 한미 상호 협력 방안으로 말이에요.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한국의 실제 역량을 어브젝티브하게 분석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워. 언제 이렇게 발전한 거지? 아사쿠라가 제 변화를 눈치채고 찾아왔어요.
콜린스 차관보님, 갑자기 왜 이렇게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가 압박해야 할 대상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사쿠라.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압박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사쿠라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내린 새로운 판단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드디어 백악관 전략 회의 날이 왔어요. 저는 새로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콜린스 차관보, 한국 관련 전략을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가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압박보다는 협력을 통해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날 회의 후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제 변화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차관보님이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셨나요?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나는 한국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다라고 말이에요. 새로운 전략이 확정된 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한국 대사관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기로 한 거죠. 공식적인 외교 채널이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이에요. 이메일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국무부의 에린 콜린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신중하게 썼어요. 과거에 개인적인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오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고 싶고 진정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며칠을 기다렸어요. 답장이 올까 걱정도 됐고 어떤 답장이 올지 궁금하기도 했죠. 3일 후 답장이 왔어요. 짧지만 따뜻한 내용이었어요. 콜린스 차관보님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심을 환영합니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 이메일을 읽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쌓였던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진짜 외교구나.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것 말이야. 며칠 후 제이든이 한국 출장에서 돌아왔어요. 그가 가져온 자료 중에 특별한 영상이 있었어요. 차관보님, 이 영상 좀 보세요. 한국 고등학생들이 만든 건데 정말 대단해요. 영상 속에는 한국 청소년들이 드론과 배터리를 통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들의 열정과 창의력에 감동받았죠. 저는 그 학생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에린 콜린스라고 해요. 여러분이 만든 시스템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여러분이 이미 만들어가고 있어요. 학생들에게서 답장이 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들의 순수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꿈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저도 언젠가 차관보님처럼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고 싶어요. 한 학생의 메시지를 읽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품었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말이죠. 6개월 후 드디어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국무부 한미전략협력팀의 부국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더 이상 압박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는 한국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들도 당당하게 걸 수 있게 됐거든요. 백악관에서 한국과의 공동 연구 협약 체결식이 열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습니다. 협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됐구나. 협약 내용도 정말 의미 있었어요. 육지통신, 차세대 배터리, 우주항공 기술까지 모든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 거였죠. 그날 오후 저는 새로 들어온 후배들과 회의를 했어요. 젊은 외교관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죠. 다른 나라를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한때 정말 오만했어요. 제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20년 동안 잘못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처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그 나라를 존경해요. 한 후배가 질문했어요. 차관보님, 그럼 이제 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며 무엇보다 진정성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이 정말 많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으로 워싱턴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20년 전 그 상처로부터 시작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잘못된 정책들. 하지만 결국 진실을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국 학생들이 보내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제게 큰 힘이 됐거든요. 이제 나는 진심으로 한국과 함께 가겠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이죠. 사무실을 나서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외교관이 됐다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멋진 파트너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꺼냈어요. 20년 전 적었던 한국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문장 아래 새로운 글을 써넣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내 인생이 더 의미 있어졌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인들의 끈기와 교육, 빠른 적응력과 혁신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때 그들을 얕보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잠재력을 믿습니다. 아니, 이제는 잠재력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이 된 그들의 실력을 인정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관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변화 속에서 저 역시 더 나은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한국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겸손함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인정이 결국은 가장 값진 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해와 편견을 이겨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새삼 느끼게 되네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대한민국의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